익히 아주 잘 아는 작가시죠. 고양이 학교 너무도 유명하죠. 김진경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히 김진경 선생님을 소개하고 곧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선생님은 1953년도에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학교는 서울대학교 국어과 및 동대학원 국문학 석사를 하셨고요. 저는 김진경 선생님을 시인이자 평론가로 먼저 만났어요. 저보다는 우리 학부 교수님들인 또 김영수 선생님, 정도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문단에 먼저 나온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특히 평론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영향받은 세대입니다. 김진경 선생님의 시집은 간문리 아이들, 광화문을 지나며 우리 시대의 예수, 닭벼슬이 소똥구녕에게 별빛 속에서 잠자다, 슬픔의 힘 등이 있고요. 산문집으로는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30년에 300년을 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등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 2기가 있네요. 평론집으로는 전환기의 민족교육교회에 아주 많은 평론집이 있고요. 동화집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고양이 학교, 전 11권이나 됩니다. 은행나무 이야기, 거울전쟁, 목수들의 전쟁, 종이옷을 입은 사람, 북치는 꼬마 용사, 똥이 실어 올라간 하늘,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은 까치, 김진경 선생님의 한자 동화, 백조여인, 하누리, 도깨비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내셔도 좋을 만한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아직은 없죠. 앞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화 쪽에서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상이 앵코 리티블 상입니다. 발음이 어려운데 바로 2006년 앵코 리티블 상을 받으셔서 프랑스 전역을 1년간 특강을 하셨어요. 고양이 학교로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우리가 이제 창작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창작을 할 때는 내가 쓰는 거는 오로지 나의 독창의 분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창작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조선조 때 진경산수화라는 게 있죠. 영정조 그때 이제 진경산수화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진경산수화라는 건 뭐냐면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리는 산수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예술의 흐름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진경산수화 전에는 그럼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경산수화 이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랬냐면은 굉장히 두꺼운 그림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산의 모양, 굉장히 많은 산의 모양이 있고 바위의 모양, 이렇게 난초 모양 이런 것들이 그림본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그림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경산수화 전에는 그 그림본을 보고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림본을 보고 요 바위 좋겠는데 그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조합해서 산수화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그린 게 아니죠. 근데 그 그림본의 그 산의 모양이나 바위 모양이나 이것들은 어디에 모양이냐면은 중국의 산의 모양입니다. 중국의 바위 모양이고 그 그림본을 갖다 놓고 이렇게 조합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진경산수화로 오면서 비로소 그 그림본을 딱 제치고 진짜 인왕산 앞에 가서 인왕산을 보면서 이렇게 산수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치를 그린 산수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시대 미술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혁명적이죠. 발수학이 완전히 전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는 건 언어를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아마 그 언어를 사는 수억 명에 해당할 거예요. 그 수억 명이 만들어본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도 하나의 큰 그림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국화란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한글을 쓴 사람 중에서 국화에 대해서 시를 쓰거나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 국화라는 단어 속에는 그간의 그 말을 사용하고 그 문학작품 쓴 사람들의 그 국화에 관련된 뜻이 거기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그림본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작가가 그 작품을 쓸 때 이거는 정말 자기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1% 미만입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그려져 온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에서 가령 서정주 같은 경우는 국화협회서 같은 이런 시를 썼는데 서정주라는 사람이 국화협회서라는 시를 쓸 때 국화에 대해서 그 외에도 많이 썼겠죠. 그 작품의 99% 이상은 우리 국화란 말 속에 이미 들어있는 어떤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아마 거기서 서정주가 새롭게 한 의미를 국화란 말에 조금 아주 먼지 같은 의미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추가했던 아마 내 누님 같이 생긴 꽃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 의미를 추가할 수 있으면 진짜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작품 쓴다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제 우리 말에 대해서 우리 말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말이라는 게 단지 그 형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세계를 보는 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7색. 지금 7가지 빛깔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영어가 들어온 이후에 7가지 빛깔로 된 겁니다. 영어 서구어의 영향을 받아서 7가지 빛깔 무지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서구 언어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통적인 우리말에서 무지개 몇 가지 색깔 무지개라고 했었겠어요? 5색. 그렇죠. 5색 무지개죠.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의 언어에서는 무지개를 2가지 색깔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무지개라는 건 아프리카에 뜨는 무지개든 유럽에 뜨는 무지개든 우리나라에 뜨는 무지개 똑같죠. 그 색깔은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을 놓고 옛날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5빛깔 무지개가 참 아름답다. 그리고 또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은 7빛깔 무지개가 참 아름다운데 아프리카의 그 종족들은 2가지 빛깔 무지개가 참 아름답구나. 똑같은 어떤 현상을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말 속에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쓴다는 거하고 그냥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한국어의 속에 이제까지 수만 년에 거쳐서 수억 명이 만들어온 그 한국어 속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을 자기 걸로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라는 거는 단순히 외국말을 배우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큰 틀을 규정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말의 서쪽이란 말하고 영어의 웨스트란 말하고 의사소통 수단으로 볼 땐 똑같은 의미죠. 똑같이 해지는 서쪽을 가르치는 말이니까. 근데 그게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의미가 같겠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서쪽 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해지는 쪽. 저녁 노을, 또 서방 정토, 죽음의 세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연상장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 또 뭐 가리대기 그런 이제 무속 신화라든지 이런 세계가 이렇게 연상장이 쫙 펼쳐집니다. 죽으면 우리는 서쪽으로 멀리 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영어 미국 사람 웨스트 할 때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전혀 안 그렇죠. 영어에 미국 사람들이 웨스트 할 때는 서부 개척, 인디언 뭐 이렇게 연상장이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이미 그 언어 속에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일정한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그걸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어떤 아주 먼지같이 조그만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게 사실은 글 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 말에 담겨 있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형성되어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글을 쓰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새로운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거지. 그 전혀 모르면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말이란 것도, 언어란 것도 일종의 지층처럼 돼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층은 이제 뭐 무슨 시대에 형성된 층이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이런 우리말에도 어떤 의미의 지층들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의미의 지층 중에서 가장 밑바닥의 지층이 사실은 어떤 이 신화적 사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왜 우리말에서는 우리말뿐이 아닙니다. 동양,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지개를 5가지 색깔로 보죠? 왜 굳이 5가지 빛깔로 보게 된 거죠? 오행을 이어서. 오행도 이제 그거와 연관되죠. 그건 이제 한참 후대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원래 신화적 사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오색무지개냐면은, 동양에서는 사신 개념 있잖아요. 왜 태왕사신계도 왜 나오잖아요. 북쪽에는 무슨 신이 있죠? 현무. 거북이에 이렇게 뱀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북방의 신입니다. 그건 이제 겨울의 신이고 또 죽음의 세계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뭐죠? 청룡. 봄을 다스리고 뭐 이런 신이에요. 여기 이제 서쪽은 백호. 가을의 신이고 살생을 다루는 신이죠. 남쪽은 주작. 여름을 다스리는 신이고 농경과 관련된 신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천재 개념이 오방 개념이죠. 사방신, 사방에 이렇게 신들이 있고 가운데 천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섯이란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신화 체계로부터 무지개를 5빛깔로 바라보는 이런 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틀 속에는 사실은 그런 신화적인 사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의 언어들은 무지개를 7빛깔로 보는데 그거는 뭐 신화와 무관하냐면 똑같아요. 이제 유라시아 북방 쪽에 이 초원 왔다 갔다 한 유목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북두칠성이었거든요. 그 신이. 7개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유럽 언어 속에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7가지 빛깔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쪽에 무지개를 두 가지 빛깔로 보는 종족한테는 또 그런 신화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그런 신화체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란 것은 그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죽은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언어 속에 가장 밑바닥에 살아있으면서 우리 어떤 사고체를 은연중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 문학에서는 그런 설화의 세계, 이게 어린이 문학의 성격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돼서 사실은 어린아이일수록 그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걸 익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 말의 가장 밑바탕에 가장 깊은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 우리 신화적 어떤 사고체계 이게 어떤 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 것하고 또 그게 이렇게 아동문학, 동화는 어떻게 관련되나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이 그 어족상으로 볼 때 어떤 어족에 속한다고 그러죠?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러죠. 우랄 알타이어족.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은 시베리아 그쪽에 이제 러시아 쪽에 보면 우랄 산맥이 있고 그쪽을 왔다 갔다 하던 유목민들의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원에서 보면은 그 상당히 중심적인 부분이 유목민으로부터 온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의 기원에서 북방에 왔다 갔다 하던 이 유목민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토착민들하고 결합하면서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그 유목민들의 언어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우랄알타이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 든다면은 조사, 어미변화, 그리고 의성의태어거든요. 이게 우리만의 특징이에요. 조사, 나는 간다, 너는 와라, 내가, 는, 가, 고, 이렇게 쭉 붙이잖아요. 조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어미변화입니다. 가고, 가니, 가서 하고, 이렇게 어미변화 쭉 하잖아요. 그게 우리말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의성의태어가, 우리나라 의성의태어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문학작품을 쓸 때 그 의성의태를 아주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도 그건 굉장히 좋은 문학작품으로 되려고 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말의 특징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우랄알타이어가 이제 유목민들의 언어라고 그랬는데 유목민들의 생활에서 이렇게 그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긴 자연 조건이 굉장히 거친 데입니다. 바로 폭우가 쏟아졌다가 막 쨍쨍했다가 해갖고 굉장히 이렇게 그 기후변화도 심하고 굉장히 거친 생존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유목민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 뭘 가장 잘 알아야 되겠어요? 바람을 갖고 모든 걸 느껴야 되거든요. 불어가는 바람을 이렇게 해보고서 또 비두기울을 해갖고, 저 백리 밖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바람에 묻어오는 먼지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200리 바깥에 분간이 움직이고 있다든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목민들의 삶에서
이 바람을 느끼고 정확하게 아는 것,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돼요. 기후의 변화도 읽어야 되고 동물들의 이동도 읽어내야 되고 다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의 신화에서 굉장히 발달해 있는 신, 중요한 신이 뭐겠어요? 바람의 신이죠. 근데 이 바람의 신은 동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새가 됩니다. 새의 신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 유목민들의 그 신화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민족도 그 신화책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유목민들의 그 신화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큰 축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문장이 뭐예요? 용이 아니고 봉황이잖아요. 바람의 신입니다. 그 장자에 보면은 둥이란 새가 나오잖아요. 둥이란 새가 나오는데 장자에 이렇게 둥이란 새는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 북쪽의 먼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등이 수천리가 된 큰 물고기예요. 이놈이 물개를 막 일으키면서 북해에서 이렇게 쉬다가 몸을 뒤집어 갖고 새가 돼서 날아오르는데 수천리 높이로 날아올라서 날개를 펴고 가는데 그 날개 한쪽이 수천리 되거든요. 그게 빙새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6개월 동안 날아가고 남쪽 바다에서 쉬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날아옵니다. 이게 뭐겠어요? 계절품이죠. 계절품을 새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풍이 가을이 늦어져서 북풍이 불기 전에는 북해에 이렇게 바람이 머물러 있죠. 그때 이렇게 잔파도가 막 있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큰 물고기가 논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곤이라고 표현해요. 곤이란 물고기가 북해에 산다. 근데 이게 이제 계절이 되면은 늦가을이 돼서 북풍이 불기 시작할 때는 이놈이 하늘로 날아올라오고 거대한 둥새가 돼갖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남쪽을 향해서. 북풍이죠. 겨울에 보면 북풍. 그럼 남쪽에 가서 또 쉬다가 남쪽 바다에 쉬다가 다시 북쪽을 향해 날아가요. 이건 뭐죠? 남풍이죠. 그 남풍이 봉입니다. 봉새죠. 그 청와대 문장에는 봉황할 때 봉이 남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종족들의 신화 체계에서는 이 새의 신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으뜸되는 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조신화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나무꾼과 선녀 그 전설이 있죠. 이 나무꾼과 선녀라는 전설이 있는데 나무꾼과 선녀에서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고 이게 나무꾼하고 어떻게 이제 뭐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의 원래 형태는 저 바이카로 부근에 그 코리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코리족의 시조신화에는 그게 새로 됩니다. 선녀가 새로 되고 그 나무꾼이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카로 엄청 큰 호수잖아요. 그 주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어떤 사냥꾼 총각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냥하다 보니까 호수에 커다란 곤이 7마리가 쫙 내려오더니 날개옷을 딱 벗고 이제 처녀가 되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옷을 숨겨갖고 그 중에 이제 그 곤이 여자하고 이렇게 백조죠. 백조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래서 그게 코리족의 시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후대에 변형돼갖고 나무꾼과 선녀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냥꾼과 백조인 얘기, 이게 그 코리부족의 시조신화예요. 코리부족은 그래서 생겨났다. 백조인하고 그 사냥꾼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코리족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시조신화인데,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코리아가 코리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리족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쭉 한 종족들이 부여도 세우고 고구려도 세우고 이래갖고 거의 토착형 결합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구려, 고려 이런 이름들이 나온 거죠. 코리라는 이름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원을 이렇게 봐도 그 세신이 북방의 봉쇄는 이 백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시조에 해당하는 신이에요. 세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죠.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말도 역시 바람을 가장 절묘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말입니다. 여러분들 김소월 씨가 굉장히 우스워 보이죠. 근데 김소월의 시야말로 사실은 그 이전에 오랜 세월 유목 생활을 한 그 우리의 언어 감각을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시인이 김소월이라는 시인입니다. 김소월의 시 중에서 한번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계속 해보면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왕십리, 비가 오누나, 뭐 지금 이렇게 계속 어미 변화를 계속 시키죠.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누나, 뭐 니은다, 누나 이렇게 계속 어미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살 왔으면 좋지. 그 어미 변화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김소월의 왕신이란 시를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암송을 하고 있으면 진짜 그 비 오는 날 스키먹은 스산한 바람에 방 안에 휘 돌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바람이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의 이 어미 변화, 우리말의 이 어미 변화는 바람을 굉장히 절묘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우리말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의 바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바람도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죠. 김소월 시인이 어떤 게 그래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늘 그리워. 그 마음속에는 아주 미묘하게 있는 어떤 바람 같은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 어미간을 갖고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우리나라하고 유목민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말의 구조도 그 바람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의성어휘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성어휘태는 우리말에 굉장히 발달했는데 아마 세계 언어 중에 가장 의성어휘태가 가장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언어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말의 어떤 그런 언어 감각들, 이런 것들이 동화를 쓰는데 왜 필요하냐면은 그림 동화에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림 동화 기본적으로 우리말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감각을 보여줘야 되는 장르거든요. 가장 어린 아이들이 우리말의 가장 깊은 언어 감각을 이렇게 익힐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소월의 시가 그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든 자연의 바람, 그걸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듯이 이런 우리말의 어떤 이런 언어 감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져야지만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림 동화 같은 겁니다. 아주 단순한 동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림 동화는 한 권도 못 썼어요. 정말 가장 어려운 게 그림 동화예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거기에 서사구조도 들어있어야 되고
우리말의 저런 언어 감각도 아주 탁월하게 그 리듬감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9학년 동화가 제일 쉬워요. 그 그림 동화 진짜 어렵습니다. 단순한 동화를 봤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가장 깊은 언어 감각을 그게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리고 유아동화나 그림동화를 쓰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김소월씨를 김소월 절창들을 많이 암송해보세요. 거기에 진짜 우리말의 가장 깊은 어떤 언어 감각이 김소월 씨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표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게 그런 감각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화를 쓰려고 해도 기본적인 문학수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요. 뭐 동화를 쓰든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기본적인 문학수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공통으로. 왜냐하면은 우리 말을 갖고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문학이란 거는 그게 뭐 동화로 가든 어디로 가든 기본적인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과 감각들을 깊이 체득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동화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그 화가한테도 술 먹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진짜 화가가 되려면 이런 얘기 쭉 해주고, 너 진짜 우리나라 한국말을 쓰는 화가로서 진짜 훌륭한 화가가 되려면 너 그림으로 바람을 한번 표현을 해봐. 너 그거 그려오면은 내가 너 진짜 훌륭한 화가라고 해줄게. 아직 못 그렸어요. 근데 우리말의 단어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죠. 우리말의 단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가면 바람이란 말을 쓰잖아요. 바람 들었다. 뭐 친구가 뭐뭐 하는 바람에 나도 그랬어. 하여튼 뭔 행위를 했는데 자기도 그게 하도 미묘해서 그 일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할 때 아이 누가 뭐뭐 하는 바람에 나도 그랬어. 바람이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 단어에도 이 바람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표현하는 경우들이 가장 미묘한 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 잘 말로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될 때 바람이란 말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바람의 언어입니다. 바람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게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든 자연의 바람이든, 그 우리말의 리듬감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체득하지 못하면 사실 유아동화나 그림동화는 좋은 거 쓰기 어렵습니다. 유아동화, 간단한 동화를 갈수록 기본적으로 언어의 리듬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유아동화나 그림동화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쓰기 좋은 그냥 대강 쓰는 거는 쉬울 수도 있는데 정말로 좋은 걸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화에서 우리 한국말로 판타지를 쓴다면은 한국어로 쓰여는 판타지고 외국 판타지 흉내낸다면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말에 담겨있는 걸 제대로 살려서 이렇게 판타지를 쓴다면은 우리 판타지 일정한 형식들이 언어로부터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언어 속에 이미 신화책에 스며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건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 이름에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어요. 무슨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악은 이제 그 산이란 뜻이고요. 백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백두산, 태백산, 소백산, 백산. 백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흰백자가. 장백산, 이제
만수생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흰백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라산에는 백록당, 거기도 백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럴듯한 좀 영험한 산이라고 일컬어진 산은 거의 백자가 들어가게 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백자하고 뜻이 비슷한 게 천등,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도 비슷한 뜻입니다. 천등산, 뭐 이런 산도 있잖아요. 음이 변해서 뭐 천둥산 이렇게 된 것도 있죠. 근데 우리말에 들어있는 이 단어들 속에 사실은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신화체계의 골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령 이제 바리대기 읽어보셨어요? 바리공주. 바리공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문화에서 가장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장례문화거든요. 장례문화가 가장 변화하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근데 이 바리대기에서 보면 바리대기가 이제 부모를 살리려고 생명수를 구하러 저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승을 갈 때 어떻게 가죠? 하늘로 올라가요? 아니죠. 하늘로 안 올라가요. 그럼 땅으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서쪽으로 수평이동해서 멀리 갔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저승관념의 큰 특징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하늘로 올라가거나 좋은 일이 했으면 하늘로 가서 하느님하고 살고 나쁜 일이 했으면 지하로 가잖아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이나 땅속으로 안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수평이동해서 서쪽으로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장례 관념인데, 근데 왜 서쪽으로 멀리 가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유목민들의 우리도 이 축에 속합니다. 유목민 신화의 가장 공통된 특징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지하나 하늘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수평이동해서 멀리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은 조상들의 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상들의 산은 말하자면 영혼의 산이고 우주산이죠.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유목민 계열의 신화의 공통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서쪽 멀리 있는 조상들의 산으로 돌아가서 조상들하고 같이 살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영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산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게 우주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상들의 산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사다리 역할을 해요. 이 산과 나무가. 이런 구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서쪽 멀리 있는 조상들의 산으로 돌아가서 조상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 조상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무슨 모습이죠? 당구신화에 뭐가 돼요? 곰이잖아요. 토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조상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조상들의 산을 시베리아나 그 만주 쪽에 가면은 이 불굴적자 쓰는 적산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도 적산, 저기도 적산, 적산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우리 백자 들어가는 산이 많듯이 적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불굴적자 쓴 적산이 뭐냐면은 어떤 종족에 따라서 이 밝은 빛을 둡다고 생각하는 종족이 있고 희다고 생각하는 종족이 있는 거거든요.
접산이라는 건 빛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산이 바로 조상들의 산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빛의 산이 어떤 빛깔 산이겠어요? 백산이 되는 거죠. 흰빛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 백자가 들어가는 산은 그 조상들의 산이란 관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빛의 산, 영혼의 산, 조상들의 산. 우리가 죽으면 조상 살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그리고 우주산이죠. 우주의 중심에는 우주산이고 영혼의 산. 이런 개념이 백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산을 신성시하는 관념이 있는데 그런 데서부터 온 거죠. 조상들의 산, 영혼의 산이라는 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산 같으면 좀 이렇게 어떤 신령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백자, 좋은 산들은 되게 백자 들어가는 산들이 많아요. 태백산, 백두산, 다 그렇죠. 조상들의 산, 영혼의 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우주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왜 서쪽으로 멀리 가느냐? 유목민들이 어디로부터 이동해 왔어요? 서쪽 말리로부터 이동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체계가 조상들의 산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포에 가면 돼지 껍데기 집이 있는데 요 집도 원조 돼지 껍데기집, 원조의 원조 돼지 껍데기집 쭉 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원조의 원조 조상들의 산은 서쪽 멀리에 있는 거죠. 수십 마리 멀리에 원조 조상들의 산이 있고, 근데 이동하는 데마다 이제 원조는 아니고 조상들의 산을 계속 만들고 다녀서 적산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원조의 조상들의 산을 돌아가니까 서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수평이동에서. 그래서 막 노잣돈도 많이 주잖아요. 연말 때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상품도 쪼개갖고 천장이요, 2천장 이래다 넣어주고 쌀도 하나 100석이요, 200석이요 넣어주잖아요. 서쪽 빨리 가야 되고 노잣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체계가 그러면 뭐 무속신화에만 있냐면 사실은 당군신화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당군신화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환웅이 어디로 내려와요? 환웅이 태백으로 내려오잖아요. 태백산으로 내려와요. 조상들의 산이죠. 영혼의 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주산이죠. 그래서 여기에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산 위에 있는 우주수예요. 우주나무. 그래서 이 태백산과 박달나무를 통해서 이게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하늘사다리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유목민의 신화체계가 당군신화의 골격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인천재하고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웅녀를 만나서 결혼해서 당군을 낳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조상들의 산으로 가서 토템 동물, 그때는 우리는 곰입니다. 그게 곰토템이 있는 거죠. 이따가 다시 태어나고 하는데, 그럼 그게 당군신화 어떻게 나타나냐? 웅녀가, 곰이 사람이 된 게 웅녀잖아요. 그래서 웅녀가 환웅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당군을 나타나요. 곰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당군신화에 보면 단군이 1900년인가 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 산신이 된 게 곰신이 된 겁니다. 이런 관념이 그대로 당군신화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판타지 동화가 쓰여진다면 기본적으로 이 골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언어의 가장
탁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그 타계로 갔다 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그 대개 중국이나 일본하고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에요.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기 같은 게 전형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서유기도 보면은 그 삼장법사가 했는데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죠. 가서 이렇게 불경을 구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후대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변형된 거죠. 사실은 서쪽의 조상들의 산에 갔다 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는데 동물신들의 도움을 받죠. 원래 이 동북아시아의 이 샤먼들은 이 영혼의 세계, 타계로 갈 때 다 동물신들을 데리고, 조수신으로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신 중에 어떤 놈은 막 싸움 잘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전령 역할도 하는 놈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게 이렇게 고전적인 판타지 형태로 된 게 서유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타지 동화가 쓰여진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장법사가 불경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타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가는 그렇게 가기까지는 삼장법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혹한 일을 겪죠. 현실 속에서 자기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막 좌절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샤먼이 되려면은 개인적으로 그 샤먼 무병이라는 걸 앓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이 되게 무병을 앓잖아요. 무병을 앓는데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거쳐서 샤먼이 돼가지고 샤먼의 능력을 얻어서 이제 조수신들을 거느리고 영혼의 세계 타계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서유기가 갖고 있는데 동양권에서 판타지 동화가 쓰여진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골격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타계 여행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영혼의 세계에서 죽으면 실제로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계에서 타계 여행을 할 때는 굉장히 필연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실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의 세계까지 가서 뭘 해결하고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유목민 쪽의 이 샤먼들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타로령 샤먼이라고 합니다. 샤먼의 영혼이 빠져나와갖고 어디 갔다 오는 그런 구조, 그런 샤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의 샤먼들은 어떤 이제 병이 든 환자가 있으면 병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샤먼이. 그러면 이제 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냐면은 어떤 나쁜 귀신이 와서 이 환자의 혼을 빼가지고 지금 영혼의 세계로 갖고 도망가 버려갖고 혼이 빠져버려서 지금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샤먼은 이 사람의 혼을 찾아다 불어넣어주면 넣어주면 이 환자가 나서요. 그럼 그 혼을 찾기 위해서 그 나쁜 귀신들이란 영혼의 세계로 그놈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쫓아가고 잡아서 막 싸우고 해서 그 영혼을 찾아서 현실계로 돌아와서 이렇게 넣어주면 환자가 낫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실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계여행을 갔다 오는 이런 구조, 이게 되게 이렇게 동북아권의 그 동화 판타지 동화의 기본 골격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화의 구조 이런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개인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그 우리 언어 속에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신화의 구조, 그게 언어에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부터 그런 이런 발상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화를 이렇게 우리 신화라고 할 때 그거를 한반도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화가 만들어지던 형성되던 시대에는 국경이 없었어요. 중국, 우리나라 뭐 이렇게 거의 한 덩어리였던 한 신화권이었던 거죠. 그 속에 당무신화도 있고 이런 것이지 이게 따로 지금처럼 국경이 거져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화라고 할 때는 되게 동북아의 신화를 이렇게 일컫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건 사실은 우리 언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의 가장 밑바탕 되는 지층에 어떤 상상력과 생각의 구조가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지 작품도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독창적인 1%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죠. 동화를 쓰시는 분들이 동화는 그냥 이 성인들의 문화에 비해서 공부 좀 안 해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굉장한 착각이라고.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동화가 안 나와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작가가 되려면은 우리 언어의 가장 밑바탕을 신화에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신화에 대한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신화의 사고 구조하고 아이들의 사고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인류의 유아기의 사고가 신화에 표현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린아이들의 사고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유치원 단계 아이들의 그 생각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하고 다른 특징이 뭐예요? 어른들은 바깥의 세계하고 자기 안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하루에 3번 정도 어떤 똑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라고 해도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생각해요. 아주 유아라면 뭐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오늘 타가방에 갔는데 점심 때 공룡이 나왔었어. 이거를 한 3번 정도 생각하면은 얘는 진짜 공룡이 나왔던 걸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의 세계와 바깥의 객관적인 세계를 어른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그 사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원하는 거 뭐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바깥에 막 투사시켜서 현실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른들하고 사고가 다른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혼동 안 하죠. 근데 신화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신화도 역시 그렇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 시대에 살았던 이제 우리 조상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하고 바깥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이건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바깥에 일어날 수 있는 아닌데 한데 그게 막 실제로 있던 현실처럼 막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신화의 하는 특징이죠. 근데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을 이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그런 사고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2가지 말씀드렸나? 한 가지는 이제 우리말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우리말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감각이 뭔가. 그거는 이렇게 유목민들에서 하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유목민들의 신화에서는
바람의 신, 새의 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게 우리 언어 구조에도 그대로 언어의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말이란 특징인 그 어미 변화라든지 조사, 위성의 태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사실은 바람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특징을 우리말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유아동화나 그림동화로 가면 갈수록 그런 언어 감각을 작품 속에 그런 리듬감을 살려내야지만 정말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어로 판타지를 쓸 때 그 판타지의 기본 골격 구조가 어떤 것일 수가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 말의 바탕에 들어있는 그런 유목계열의 어떤 신화의 기본 골격 구조 이런 것 속에서 우리 판타지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저는 특히 동화를 쓰는 분들은 신화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공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모티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신화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신화라는 게 그냥 재미난 상상에 불과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화라는 거는 그 시대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문학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를 공부할 때는 좀 깊이 공부에 들어가면 그 신화에 대한 어떤 철학적 해석이 필요해져요. 그거를 제대로 해야지만 사실은 그런 바탕 위에서 쓰여진 동화여야지만 사실은 세계적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양이 학교도 이제 이 동북아시아 우리 신화의 바탕에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리고 의미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서부 쪽에 어떤 서부 쪽에 어떤 상상의 구조 이런 걸 한번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늑대인간이란 영화 있죠. 심심하면 TV에 한 번씩 하던데 늑대인간 얘기 그런 거잖아요. 어떤 출판사라든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사회에서 웬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시골길을 막 가다가 동굴 하나 팍 쳤는데 그래 깜짝 놀라고 나가봤는데 늑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늑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 늑대한테 물리잖아요. 늑대는 사라졌어요. 그건 아이 재수없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몸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은 막 몸이 이상해지고 이게 늑대도 자꾸 변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늑대의 본성으로 자꾸 기울어져 갖고 나중에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렇게 끝나죠. 그게 이제 늑대인간의. 근데 이게 사실은 서구 기독교적 사고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상상적 서구 신화의 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건 늑대인간이. 그러면 이 늑대인간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영화로 보자면은 인간이 늑대가 된다는 거는 저주의 축복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저주죠. 그래서 그 주인공도 막 대신 빠져나오려고 벗어나고 싶으면 몸부림쳐요. 심각한 저주기 때문에. 근데 못 빠져나오고 비극적인 결말에 이렇게 이르죠. 근데 우리 당군 신화를 한번 봅시다. 이 당군 신화에서 보면은
곰이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되게 웅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웅하고 사이에 단군이 태어났는데 이 단군도 나라를 천몇백 년 다스린 다음에 산신이 되는데 다시 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곰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다시 곰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단군 신화에서 인간이 곰이 되는 거는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죠. 단군이 곰이 된 건 산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그럼 이게 동북아 신화의 기본적인 그 철학인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서구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화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서로 대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이 또 우월하기도 합니다. 단군이 곰이 됐다는 건 신이 된 거예요. 산신이 된 겁니다. 축복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곰이 웅녀가 되기도 하고 단군이란 인간이 곰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늑대인간이라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서구인들의 사고에서는 인간이란 거는 이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존재죠. 인간은 아주 신적인 속성이 많은 존재고 동물이라는 건 아주 열악한 그런 존재예요. 여기 담겨있는 철학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늑대인간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그렇게 본다는 거는 확대시켜보면은 뭐와 통합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인간은 대단히 우월한 신적인 존재에 가깝고 자연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조작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서구 중심의 근대의 기본적인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와갖고 지금 환경 문제도 터지고 뭣도 터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철학의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서로 대등하고 또 상호 교환될 수 있고 이렇게 본다는 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본다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은 인간도 자연에 속한 존재다. 인간이 결코 자연보다 뭐 무월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철학이 담겨있는 거잖아요, 신화 속에.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대조적인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더 확대시켜보면은 사실은 늑대인간의 이런 구조, 이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되지만은 뭐와 뭐의 관계도 되겠어요? 동양과 서양의 관계도 되고 문명과 야만의 관계도 되는 겁니다. 서구에는 인간이고 아프리카에는 동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막 식민지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거는 그 안에 이미 어떤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작품의 구조로 갖고 올 때는 자연히 그 철학의 문제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학교의 기본 골격은 이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학교에서는 거기 주인공 아이들과 이 고양이가 서로 대등한 존재예요. 그리고 2부, 3부를 가다 보면은 고양이도 막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문명화된 지역과 아닌 지역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화로운 관계로 이렇게 바라본 거죠. 상호 조화로운 관계로 가야 된다. 이런 철학이 바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학교에서는 그 인간과 고양이의 동물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상호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사고에 근거해서 현실은 이렇게 전개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막 심각한 환경 문제도 나타나고 뭣도 나타나고 또 뭐 이렇게 또 인종차별도 나타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고가 그렇게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바탕에서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얘기가 고양이 것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신화, 설화를 작품 속에 골격으로 끌어들였을 때는 거기에 담겨있는 철학에 대한 이해,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걸 나름대로 자기가 느끼는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 해석해서 그것을 하나의 관점의 문제를 끌어들여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화거든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선 자기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겠죠. 자기가 없으면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자기 주장이 있어야지 뭐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 주장 없이 맞아만 한다면은 이건 대화가 아니죠. 자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폐쇄적에서는 대화가 안 되죠.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걸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신화나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비판하고 또 비판해 오면 그걸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게 대화잖아요. 문화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고양이 학교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울한 개구리더라고요. 저 프랑크푸르트 도선 주민국 때 한번 가보고 프랑스 가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뭐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 뭐 13위 뭐 지고 하는데 문화적으로는 나가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없는 나라더라고요. 존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도서는 우리가 주민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기 전날 이렇게 리셉션 같은 거 하잖아요. 독일에서 그래도 굉장히 한국에 대해 애정을 가진 지식인들이 쭉 왔는데 그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죠. 영어 단어 몇 개가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은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우리말이 독자적으로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어가 또 따로 있다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한국 전공인 사람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국어를 같이 쓰시는데 아직도 일본어를 쓰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전혀 위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독일 교포가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데도 독일 기본 우리나라 작품을 읽어본 게 없더라고요. 번역돼서 그렇게 독서에 이제 의미있게 이렇게 퍼지는 게 없대요. 프랑스는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그 기업들 광고파는 막 중앙도 있죠. 뭐 삼성, 일진 쫙 이렇게 네온사인 크게 쫙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삼성이나 이런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일본 기업으로 안 해요. 또 기업들도 굳이 코리아라고 얘기 안 씁니다. 장사하는데 굳이 그거 강조해갖고 그럴 거 없으니까.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위상을 가지려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래서 고양이 학교가 프랑스에 상 받은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사실은. 거의 이제 후보자 됐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후보작이 7개거든요. 이 앵커리브들이 굉장히 재미난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온 작품 중에서 어른들, 거기 독서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독서연합회 어른들 전문가들이죠. 뭐 사서들, 뭐 이렇게 서적상하는 사람들, 뭐 선조사들 쭉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나온 작품, 프랑스에 출판된 것 중에서 후보작을 선정을 해요. 대개 6편이나 7편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은 그거를 1년 동안 링크되어 있는 전국 학교들이 있어요. 도서관하고. 애들한테 읽혀요. 그리고 1년 동안 읽히고 막 온라인상으로 토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필요하면 작가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갖고 이제 작가하고 막 토론도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쭉 해요. 그래갖고 후보작이 선정된 뒤 1년 뒤에 전부 투표에 참여하는 게 14만 명입니다. 아이들. 어른 5천 명, 14만 5천 명이 투표를 해요. 후보작에 대해서. 그래서 최다 득표한 작품이 수상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난 상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저 하나 빼고 나머지 5명은 다 프랑스 작가예요. 사람들이 가보니까 뭐 그 내 책는 출판사 사장까지 그래요. 아, 그거 저 사람이 받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상상, 프랑스에서 내 책을 낸 출판사 사장도 받는다고 1%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가보니까 벌써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도, 이 사람이 받을 거야 프랑스 작가가 계속 피부에 나오더라고요. 피부에 풀어서 죽여나고 이제 또 받게 하려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아이들이 투표를 하니까 이제 된 거지. 그러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 아이들이 왜 진짜 우리나라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고 진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 아이들이 또 이제 왜 후보자로 프랑스 아이들이 왜 투표를 할 때 막 찍은 재미가 있으니까 찍었겠지 물론. 근데 이제 그 토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들이 글을 훈련 많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토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대화예요. 이 작품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다른 신선하고 재미난 상상력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말을 걸어온다. 그게 문화죠. 그런 힘들을 문학작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문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화를 쓰시더라도 좀 공부를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공부 많이 해갖고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좋은 동화를 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화를 공부할 때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그 부분을 떼다가 우리가 그냥 동화에 재밌게 써먹을 수 있는 재료다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화라는 것은 하나의 그 시대의 철학이고 어떤 생각의 체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이해가 우선 필요하고 나는 작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구전 문학의 자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린이 문학 영역은 굉장히 풍성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는 건 특히 말로, 언어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사고체계, 거기에 따른 상상력의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열려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어떤 다른 문화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이렇게 훌륭한 우리 문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무슨 노벨문학회 후보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세계문학에 귀한 게 없어요. 번역돼서 알려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세계문학 언제 기여됐는데 왜 노벨상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신화 공부를 하면서 그걸 하나의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걸 하나의 그 생각의 체계, 철학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지금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들어가냐에 따라서 현재화 되는 거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어있게 하느냐 살아있게 하느냐는 우리한테 달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이제 근래로 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일어났던 담론 중에 하나가 그 여성에 대한 담론이잖아요. 여성 해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서구 이론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그래야 하냐?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왜 우리 사회는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을 다시 해석해내면서 그런 걸 못 해내냐?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페미니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근래는 활발해졌는데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근데 대개는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도 그럽니다. 근데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이런 현실 문제식 맞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소사이어티 동양에서 이 사회의 기호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가 뭔 것 같아요? 이 사에서 요거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 탁자입니다. 여기. 그 위에 요 굵은 거는 거기에 지금 뭔가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시자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는 탁자에다가 지금 재물을 막 올려놓은 그런 모양이 요겁니다. 요건 흑토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거는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다. 사당. 거기서부터 비롯됐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나라 영화 중에 옛날 영화 중에 남녀 상렬시사를 다룬 영화들 보면 무슨 나무 이름이 많이 들어가죠. 뭐가 많이 들어가요? 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뽕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담에도 보면 뭐 뽕도 보고 님도 따고 아니 뽕도 따고 님도 보고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뽕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녀관계를 상징하는 어떤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여기서부터 사회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사가 뭐냐면은 토지신의 사당이 사입니다.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중국에 우리나라 신을 보시니 여화신이 여화신 들어봤어요? 여화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 사예요. 그걸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화신의 제사 지내는 이런 사당에는 이걸 지유라고 그러죠. 땅의 유방. 흙을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이게 여기에 제사 지내요. 근데 이 사당 주위에다가 뽕나무 숲을 형성을 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사회란 건 뭐냐면은 이 토지신이니까 이렇게 농사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남녀의 결혼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여화신입니다. 이 신한테는 그러니까 봄철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기 한 달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 그 봄철에 이 여화신에게 제사 지내는 기간 중에 이 뽕나무 숲에서 벌어지는 만남, 집회 이런 걸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회의 기원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어떤 모임이 있냐면은 결혼 유무 상관없음 청춘 남녀 다 모여.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좋아하기만 하면 돼. 눈만 맞으면은 야합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 말이 기원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유교하면 막 남녀관계에서 무지무지 원래부터 막 엄청 엄격하고 금기가 많은 그런 동양의 어떤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공자도 이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합에서 태어난 정실부인한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 아버지가 마누라가 있는데 봄철에 이렇게 여화사당 주변에 뽕나무밭이 이루어지는 청춘 남녀들의 모임에 가서 거기서 만난 여자랑 야합을 해서 나온 게 공자거든요. 근데 이 공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걸 부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 사실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유교의 그걸 이제 원시유교라고 그러지. 지금의 유교가 아니고 아주 원래 유교에서는 남녀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금기가 많은 사상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공자도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걸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가정은 사생하죠.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에 대해서 굉장히 막 금기시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었어요, 유교가. 오히려 유교의 기본 원리는 풍요를 핵심 원리라는 종류죠. 그 풍요에는 그런 어떤 농산물의 풍요도 들어가지만은 종족의 풍요, 인간의 그런 번식의 풍요,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그런 걸 기본 원리로 하는 사상이 유교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시유교는 이랬는데
이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뽕이 동양에서 이렇게 남녀 상렬에서 연관되는 여기서부터 기원이 된 겁니다. 이 여호와의 사당 주위에 뽕나밭에서 이루어진 남녀 간의 회합, 거기서부터 여기서 기원이 돼서 뽕이 되게 남녀 상렬 이사를 얘기할 때 뽕이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경의 시들도 거의 다, 시경의 시들이 보면은 거의 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연인이 배 태워 보내면서 이렇게 아쉬워하고 이런 사랑 노래거든요. 그게 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이제 이 말하는 축제 기간이 끝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오다가 강가에서 이제 남자는 강 건너가고 여자는 이제 강 한 건너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이별하는 그런 시들이, 시경의 대부분의 시들이 그런 시들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탄생부터 그렇게 굉장히 경직된 그런 사상이었다. 이거는 전혀 오해죠. 재해석하기 나를 어떤 걸 재해석하느냐에 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교가 왜 지금의 형태로 됐냐면, 그거는 이제 기계사회가 강화되면서 그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자에 보면 버릴 기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던가 뭐 이렇게 쓰는데, 요게 어린애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게 아기예요. 요거는 요람입니다. 요람에 아기를 넣어갖고, 요게 두 손이거든요. 요람을 들여다 버리는 거거든요. 아기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기가. 아기를 버리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동양 서양 상관없이 고대 국가를 만든 시조들은 다 버려지잖아요. 주몽도 버려졌잖아요. 버려지면 모세도 버려지잖아요. 나일강에 뛰어버렸어요. 또 중국의 후직이라는 주나라 창시자도 버려졌어요. 고대 국가 창시자는 다 버려진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데서 버릴 기자가 없는, 아이를 요람에 넣어갖고 갖다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들을 버린 거죠? 왜 고대 국가의 시조들은 왜 버려졌어요? 고대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두개 사회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두권이 강화된 그런 사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고대 국가가 막 만들어질 때는 이 모계 사회와 기계 사회의 과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땠냐면은,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으로 자유가 허용이 돼요. 처녀 때는 아무 남자하고 좋아하면은 자고 그래도 돼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정조관념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고대 국가가 막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사람이 임신을 하면 10개월 임신기간 이런 지식이 과학적 지식이 정확하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첫 아이를 딱 낳는데 의심이 들잖아요.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이놈한테 왕위도 물려줘야 되고 재산도 물려줘야 되는데, 첫 아이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리가 확신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갖다 버려. 해갖고 장남을 갖다 버리는 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계사에서 기계사에 넘어간 가족이. 그때가 고대국가가 만들어지던 때예요. 그래서 고대국가를 만든 시조들은 신화 속에서 다 그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장남이 버려졌는데, 그때는 모계 쪽도 힘이 있었으니까 어머니 쪽 종족 부추겨갖고 막 밀어져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국가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사회가 이렇게 강화됩니다. 두권이 굉장히 강화되죠. 그러다가 이게 굉장히 강화된 게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한 게 국권이 엄청 강화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교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되고 지금의 형태처럼 남녀관계에서 굉장히 금기시하고 이런 식의 유교로 정착된 게 진시황 이후입니다. 원래 유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페미니즘도 이런 전통적인 그 유교의 다른 측면, 원식의 다른 측면을 해석해 들어가면은 거기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신화하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금의 문제시에 맞게 재해석해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화를 쓰신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한계가 굉장히 뻔합니다. 요즘에 뭐 무슨 문학상 심사하고 여러 가지 보다 보면은 답답한 게 그거더라고. 거의 그게 대학 문창과들이 생기면서 그런 경향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극제적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생각의 깊이나 교양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바탕이 돼야지만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시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만 얘기하고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질문 좀 저는 문창권 1학년인데 예. 아직 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관념은 제가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의미를 조금 아까 저기 발표하신 고양이 그 고양이 뭐죠? 고양이 예. 그 아이들이 그 동화를 읽고 하는데 그 외국에서 나온 동화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나온 동화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속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원래 동북아적인 어떤 그런 신화적인 바탕을 가지고 쭉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외국에서 넣어온 또 다른 신화적인 어떤 그런 동화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의 정서나 문화에 대해서 좀 혼동스럽거나 뭐 그런 바탕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문화도 굉장히 많이 토구가 됐죠. 이런 영향을 많이 입었죠. 근데 신화 단계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북유럽 신화, 뭐 오딘 나오는 북구 신화 있잖아요. 북구 신화는 우리 신화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거의 유목계열의 신화거든요. 그래서 그 북구 신화 보면 거기도 이그드라시를 우주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산의 위에자라는 우주나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밑바탕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신화 구조는 거의 유사성이 굉장히 큽니다. 서구의 거라고 해도. 근데 이제 서구 작품들의 좀 달라진 점은 사실은 원래 신화적인 구조가 우리랑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그게 기독교적으로 재해석된 부분이 우리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구의 신화들은 사실은 신화라는 것은 그 후대로 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윤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신화들은 굉장히 많이 윤색되어 있고 기독교적으로 많이 윤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적 사고에서 바뀌어진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늑대인간도 저게 이제 언제 저런 식으로 바뀌냐면은 15세기에서 17세기 그 사이에 이렇게 마녀사냥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근대 자본주의가 이제
출현해서 그게 세력을 넓혀가면서 그것과 함께 간 게 기독교가 세력 팽창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중세가 기독교 시대라고 하지만은 도시 지역만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력을 확대해 가는데 어촌이나 농촌을 막 뻗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힌 게 샤머니즘에 부딪힌 거죠. 우리나라 무당. 이거를 막 공격한 게 마녀사냥이거든요. 마녀들, 샤먼들입니다. 무당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늑대인간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마녀, 늑대인간을 한 사람은 뭐냐면 그걸 배난단티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농사, 풍요제 비슷한 그런 게 의식이 있었는데, 종교관념이 있었는데, 그 관념에 따르면은 이제 씨앗을 심기 전에, 그러니까 철이라든지 이런 때에 일종의 이제 나쁜 귀신들이 그 씨앗을 막 지옥으로 훔쳐가거나 어디 훔쳐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서 싸워갖고 이렇게 훔쳐가지 못하게 배난만티들이 그거를 지키고 찾아오면은 그의 흉년이 드는 거고 뺏기면은 흉년이 드는 겁니다. 늑대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늑대인간도 이제 늑대로 변해갖고 막 저 지옥까지 쫓아가서 그 씨앗을 찾아오는 게 늑대인간,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였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기독교가 그 부분을 막 공격하면서 악마적 존재를 이렇게 변화시켜내거든요. 기독교적으로 윤색이 거꾸로 뒤집혀버린 거죠. 근데 원래 베난반티의 그런 신화구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샤머니즘은 거의 같아요. 북부 신화도 전형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신화가 삼홍관이거든요. 혼이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례혼이 있고 뼈의 혼이 있고 자유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혼은 사람이 죽으면은 흩어져버린, 썩어서 흩어지는 혼입니다. 뼈의 혼은 다시 태어날 때 형체를 유지시켜주는 혼이에요. 그리고 자유혼은 꿈꿀 때 여기 기가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 삼홍관인데, 북부신화도 보면 전형적인 삼홍관입니다. 거기 이제 오딘하고 그 신들이 양을 하나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고프면은 양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절대 뼈를 건드리면 안 돼요. 뼈는 이제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잡아먹어요. 그럼 그 다음날 이게 다시 양으로 살아있거든요. 그게 삼홍관이죠. 뼈 대군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그 삼홍관부터 시작해서 구조가 똑같은 신화입니다. 원래 신화의 구조는 서구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그게 이제 서구의 신화는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윤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죠. 장시간 소개해 줘갖고 다이가 비슷한데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서구 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슬람 신화라든지. 혹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반교연에 볼 수 있는 신화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신화도 좁혀보면 많이 남아있죠.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와있을 거예요. 근데 동북아시아 신화라는 게 넓혀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잘 정리된 책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진짜 논문 구석에 있는 90년대 초에 그런 책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논문 구석에 있는 거 하나 찾고 막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동북아란 차원에서 이렇게 신화 영역을 넓혀놓고 보면은 정리된 게 잘 없는데, 그건 아마 일반 출판은 좀 안 될 거고, 지금 서울대 국문과에서 올해인가 내년까지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동북아시아의 그 소수민족들의 설화를 집대성해갖고 이렇게
돌리면 이걸 내거든요. 그건 아마 학술자료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구해 보시면은 우리 신화 말고 그런 자료가 굉장히 풍부할 거예요.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 동화라는 실제로 그 유아들이나 아동 정년기 때 동화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근데 실제로 그 동화가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나 현실에 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장르에서나 그런 어떤 동화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이유가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 동화가 말하자면은 옛날로 하면은 우리 클 때 옛날 얘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도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듣고 자랐었죠. 근데 그 옛날 이야기가 그냥 재미만 있으라고 꼭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콩쥐밭쥐 얘기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 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어떤 한 아이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해가면서 성장해가는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옛 이야기나 좀 좋은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삶을 배운다고 볼 수가 있어. 한 사람이 어떻게 어릴 때는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해서 살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 인간은 독립돼 가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도 겪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좋은 동화나. 그걸 이제 우리 때는 옛날 이야기로 그걸 해줬던 거죠. 가령 이제 그 콩쥐밭쥐 뭐 신데렐라 유형의 얘기에서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거기 계모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 계모가 거기서는 굉장히 악랄한 인물로 되지만은 사실 한 인간이 한 어머니가 사실 양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좋게만 해서는 이 아이가 독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계모 같은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어머니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이렇게 신데렐라에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그 딸아이가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독립하는 과정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약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가령 이제 콩쥐밭쥐 똑같은 얘기죠. 신데렐라 똑같은 건데 그 아버지가 어디 먼 데 가면서 그 딸들한테 너 원하는 거 먼저 선물 갖다 줄게. 그런데 이제 그 계모가 데리고 온 두 딸은 막 좋은 거 사다 달라고 하는데 콩쥐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오시다가 아버지 모자를 탁 쳐갖고 떨어뜨리는 나뭇가지를 꺾어다 저한테 주세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 나뭇가지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신데렐라한테 아버지가 갖고 있던 절대적인 위치가 꺾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모자를 탁 쳐서 날리는 나뭇가지는 그걸 날라가. 그거는 그 여자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이런 남성이다. 굉장히 그 남성적 존재에 의존을 하는데, 근데 한 인간으로서 그 딸이 살려면 아직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옛 이야기들은 그 아이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동화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더 하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 2층에서 공사해요. 의성하기 제가 발표했다는 의성하기 제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게 그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단순히 한마디도 안 해서 보고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성의 태어가 갖는 발달한 것도 사실은 그런 유목생활과 상당히 연관이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몽골 여행 가면 한번 기회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몽골에 가면은 그 발성법 우리랑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입술을 사용해서 목청을 입술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입술을 사용 안 하고 두 가지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리 같은 목소리하고 또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그거는 진짜 전적으로 자연에서 흉내내는 이런 발성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런 거구나 이성 밑에가 발달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절창 중에는 위성의 틀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시들도 절창이 있습니다. 정지용 같은 사람의 후기시 절창들은 정지용의 위성의 틀을 굉장히 잘 구사하거든요. 고양이가 그런 건 대기하고 그러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지금 5개월로 번역돼 나왔고요. 좀 나갈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예. 고양이 학교 프랑스에서 상 받으신 거죠? 예. 근데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거기서 출판된 작품이어야지 흑보작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불어도 어미 변화가 엄청나게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우리나라 말 못지않게 네. 그런 거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그 나라 정서에 맞게 표현하셨을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선생님께서 저는 불어를 또 이렇게 부정으로 하시는 걸로. 아니에요. 그 번역자가 있죠. 그 번역자가 우리 격포예요. 격포고 그래서 이제 그 격포하고 프랑스 여자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서가 이렇게 일맥상통했겠네요. 덮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쪽 어린이들이 이제 뭐 여섯분은 프랑스 작가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까? 아까 지금 뭐 어떤 뭐 자기네들하고 어떤 프랑스와 다른 어떤 상상력 같은 게 그러는데 그래도 뭐 어떤 재미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애들인데 애들이 아무리 뭐 어떤 뭐 책에 그 동화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어떤 걸 해내고 뭔가 그 흥미가 있으니까 일단은 재밌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정서에 맞게 쓰셨다는 말씀과 생각을 딱 들어와. 고양이 학교라고 네. 제목 자체도 벌써 뭔가 예? 구체적으로. 고양이 학교 가서 뭘 배울까? 어? 고양이들이 다니는 학교 짱! 배울 거야 아마. 근데 왜 주로 고양이 학교를 하셨어요? 다른 뭐 개학교도 있고 싶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고양이 학교예요? 거기 주인공이 고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인공을 갖다가 양심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고양이를 갖다 주인공을 하세요? 그게 일본에 나오는 얘기는 앞부분은 진짜 우리 집 얘기예요. 버들이가 주인공인데 모리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이름들이거든요. 고양이가 버들이라는 놈은 우리 큰 놈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 놈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고양이에요. 근데 그때도 꽤 컸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될 때 우리 집에 컸으니까 그냥 늙어 죽은 거죠. 근데 고양이들이 왠지 방에 들이지 않거든요. 밥주방에 왔다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근데 야생성 있는 고양이는 실제로 죽을 때가 되면은 딱 사라져요. 사람 보는데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라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 때는 주인한테서 막 삐대거든요. 뭐 그러다가 죽음이 딱 예감될 때 순간이 되면은 저 창고에 편한 데 높은 데 올라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 밥 주려고 막 난리 나요. 새키고 밥도 못해요. 그러다가 정말 죽을 때가 되면은 딱 사라져요. 우리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작은 녀석은 그 작은 녀석보다 나이가 많은 고양이 태어나서부터 하여튼 고양이하고 같이 중학교 때까지 지냈으니까 이게 그 작은 놈한테 굉장히 비중이 큰 의미가 큰 고양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그 작은 애가 막 울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한 권짜리로 간단하게 고양이가 말이야 15년 15살 되면은 자기들끼리만 사는 세계로 가서 재밌게 산단다 뭐 그런 얘기 쓰려고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쓰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막 그렇게 길어지고 더 질문 없으시면 금방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